네, 우리 뭐가 있다? 그렇지. 기말고사 때 잘 보면 또 네,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부터 공부하는 3.1운동부터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착각 있을까봐 교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우리 1, 2교시는 시험으로 대체되는 거야. 시험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참석했으면 수업에 참석한 거기 때문에, 네, 이 보드에 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 3교시 강의는 동영상으로 수강을 해야 됩니다. 수강을 해야 됩니다. 네, 착오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부터는, 네, 이번 시간부터는, 네, 그 3.1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네. 우리 근현대 역사가 인물이잖아. 이제 근현대 역사, 인물만 배울 수 없고 역사를 배워볼 텐데, 네, 대표적인 독립운동인 3.1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운동 배경부터 좀 볼게요. 3.1운동 우리 학교에서 배웠을 거예요.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배우고 왔을 텐데 3.1운동의 배경에는요. 국제적 배경과 국내적 배경이 따로따로 있어요. 일단 국제 정세가 변화합니다. 이것이 이제 3.1운동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세계 정세가 변동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나요. 1914년 시작해서 18년에 끝나는데 요건 연합국하고 동맹국이 싸운 거죠. 그렇지? 예, 나중에 여기 미국이 참전을 합니다. 네, 미국. 네. 자,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려요. 회의가, 그걸 우리가 파리 강화회의라고 해. 뭐라고? 파리 강화회의. 이 파리 강화에서 민족 자결주의가 제착이 되는데, 자, 1차 세계대전이 승전으로 끝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대통령 윌슨이 1차 세계대전 끝무렵에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을 하고요. 파리 강화회의에서도 민족 자결주의가 큰 화두가 됩니다. 네. 자,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제창인데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용은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 피지배 민족, 쉽게 말하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민족들에게 자유롭고 공평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뭐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지. 자결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피지배 민족들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들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미국 대통령 윌슨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요. 패전국들, 쉽게 말하면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들이지, 이런 나라들이 언제 다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르잖아. 너무 강대국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들을 독립을 시켜서 이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민족자결주의의 본질이에요. 대표적인 게 독일이죠. 독일 같은 경우 나중에 또 2차 세계대전 또 일으키잖아. 뭐 그런 걸 예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들을 독립을 시켜서 그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제창된 것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예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어디 편일까요? 그렇지. 연합국 측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뭐가 된다? 승전국이 돼요. 따라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연합국 측에 있는 피지배 압박 민족들한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일본은 연합국 승전국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지. 됐죠?
어쨌든 이 민족 자결주의가 제창이 되면서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전 세계 약소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민족 자결주의가.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이거는 동맹국의 영토를 민족에 따라서 여러 국가로 분리하고자 했던 됐죠? 이해됐지? 그리고 또 민족 자결주의는 원칙일 뿐이고요. 승전국의 지배를 받는 민족은 뭐다? 예외였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어쨌든 이 민족 자결주의가 제창이 되면서 네,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어쨌든 첫 번째 배경 배웠습니다. 국제 정세가 변화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파리 강화에서 뭐가 제창된다? 그렇죠. 민족 자결주의가 제창이 되고요.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일단 국제정세 배웠습니다. 네, 3.1운동의 배경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국내적 배경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3.1운동의 형태는 이런 거야. 뭐냐면 자, A라는 지역에서 대다수 조선의 민중들이 만세운동을 전개를 하는 거예요. 됐죠? 만세운동을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대중들이 참여를 하는 거야. 따라서 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조선의 민중들이 조국의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해야만 만세운동에 참여하겠죠. 자,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들이 시장에 갔어. 누가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독립만세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봐. 근데 나는 평소에 독립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았어. 독립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191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 조선의 민중들이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런 필요성을 인식했을까? 그거를 배워보는 거예요. 자, 즉 조선의 민중들이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일제 식민 통치에 있었어요. 자,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야. 1910년대를 무슨 시기라고 부르지? 통치 방식을? 그렇지, 무단 통치라고 배우지? 자, 1910년에서 네, 1919년 3.1운동 때까지를 통치 형식을 뭐라고 불러? 무단 통치라고 그래.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서 무식하게 찍어 누르면 식민지 조선인들은 탄압만 한다고 한다면 식민지 조선인들은 순응하고 적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제는. 황당한 거지. 그냥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무단 통치만 하면 식민지 조선인들은 일제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따라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민족을 뭘로 본 거지? 그렇죠? 네. 헌병 경찰을 동원해서 억압적인 무단 통치를 했고요. 특히 이 1910년대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원인인데 쉽게 말하면 1910년대 일제 통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억압과 통제, 또 하나 경제정책에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이 쓰여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 이렇게 A라는 토지가 있잖아. 그러지? 그러면 이 토지의 면적이 얼마고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우리로 말하면 토지 등기부 등본 뭐 이런 거 만드는 개념이에요. 일제가 1910년에서부터 1918년까지 시행하거든 토지조사 사업을.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면적을 조사하고 소유자를 인정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잖아. 그런데 조사 기간이 끝났는데 우리나라 조선의 민중들이 갖고 있던 토지의 약 50%에 해당되는 토지가 조선인에서 일본인 소유로 바뀌어요. 응? 조사만 했는데 바뀌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세운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고주의라는 거야. 뭐라고? 신고주의. 교수님, 그건 뭔가요? 이게 토지 조사를 하게 되면 면적을 조사하고 소유권을 인정한다 라는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잖아.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요. 신고주의 원칙을 고수했어요. 이 토지가 제 토지예요. 조사해 주세요. 라고 신고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발적 기한부 신고제예요. 이건 기억해야 돼. 신고주의. 교수님, 그럼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요? 주인 없는 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는 거지? 이 토지가 내 토지예요. 이거 조사해 주세요. 라고 신고하는 토지만 조사를 했단 말이야. 소유권 인정하고. 알아들었어? 교수님, 그러면 신고하면 되죠. 아, 그렇죠. 신고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1910년대 경제정책이잖아. 나라 뺏긴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민중들이 반일 감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반일 감정이, 일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총독부가 시행하는 어떤 법령에 대해서 지키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갔겠지. 이해됐어? 일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으니까. 아, 내가 비록 만주로 독립운동하러 하지는 못했어. 할 수 없이 식민지 조선에서 살고 있지만 일제가 시행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겠죠. 갖겠지. 가질 거야. 그러면서 신고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됐어? 그 다음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미신고 토지들이 속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해됐습니까? 또 하나, 이 신고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했어요. 개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토지 소유 관념이 개인적 토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 뭐 문중소의 토지, 뭐 경주시 집안의 토지, 그렇죠? 뭐 어은동 소유의 토지, 뭐 이런 것들은 신고 주체가 한 명으로 몰아줘야 되잖아.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알아듣는 거지? A, B, C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한 명이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재산하고 관계되는 문제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또 뭐가 많겠어? 조선시대는 왕토사상이잖아. 전국에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국유지. 그렇지? 그러죠? 국유지, 뭐 관청 소유의 토지, 그러죠? 또 뭐 왕실 소유의 토지, 이런 것들은 신고 주체 자체가 없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신고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다, 그렇지, 다 조선 총독부 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알아듣는겨? 자, 이 토지 조사 사업은 일제가요, 경제적 약탈을 목적으로 시행한 대표적인 수탈 경제체제예요. 식민지 지배 비용을 식민지 조선에서 조달하려는 목적, 그런 목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의 토지 약 몇 퍼센트가, 50%가 그렇지, 일제에게 수탈당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근데 그런 결과가 도출된 이유가 뭐다? 일제가 뭐를 고수했기 때문에, 신고주의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그럼 일제는요, 최대 지주가 됐겠네요? 맞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최대 지주가 되고요. 이렇게 빼앗은 토지들은 동양 척식주식회사에다 넘겨서 넘기거나 또는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한테 거의 무상으로 분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식민지 조선인들이 뭐를 뺏긴 거야? 삶의 터전인 토지를 빼앗긴 거예요. 경제 문제는 아주 예민하죠. 그러지? 됐어? 네. 그러면서 이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시겠지. 예전에는 3.1운동 가르칠 때 민족 자결주의 이거를 상당히 부각을 시켰던 측면이 있는데요. 요즘은 그렇진 않고요. 도대체 왜 3.1운동이 일어났는가? 조선의 민중들이 그렇지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죠? 근데 그런 인식의 결과는 바로 일제 식민 통치의 결과물이었다. 1910년대에 그렇지 무단 통치하고 또 뭐다? 경제정책 중에서 뭐 토지 조사 사업 됐죠. 특히 토지 조사 사업은 조선사의 농촌의 붕괴를 야기시켰는데 이게 지금 토지를 조사하잖아? 조사하잖아? 그래서 소유자를 인정해 주는 거지. 쉽게 말하면 땅 주인 뭐 지주. 지주들의 권한만 인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조선시대 토지 소유관념은 그렇지 않거든? 이 땅에서 소작하고 있는 소작인들의 관습상의 어떤 경작권이라든지 도지권이라든지 개간권이라든지 이런 권한들이 있었는데 이런 권한들은 다 무시하고 누구의 권한만 인정한 거야? 지주의 권한만 인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갑자기 땅을 뺏긴 소작인들은 어떻게 하겠어? 에이씨, 만주, 에이, 화전민, 에이, 도시 노동자. 그러면서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붕괴를 야기하기 시작을 했고요. 뭐가 강화되는? 지주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지. 지주제라는 것은 근대사회로 올수록 그렇지 해체되어야 되는 그런 제도인데 오히려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지주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소작인들이 그렇지 토지를 떠나야 되는 삶의 터전을 떠나야 되는 농촌사회 붕괴가 야기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선생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크게 보면 3.1운동의 큰 배경은 뭐다? 일제 통치 정책 중에서 뭐 수탈 정책 이것이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일단 정치적으로 무단 통치고요. 살발했어. 1910년대는. 왜 선생님들이 칼차고 뭐 제복 입고 가르쳤다는 그런 그림 본 적 있잖아. 그런 것들이 다 1910년대 얘기예요. 특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뭐다? 토지 조사 사업.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토지를 약탈당하면서 그렇지. 뭐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크게 보면 3.1운동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배경은 뭐냐면 조선의 민중들이 뭐다? 각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독립의 중요성, 독립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1910년대 일제 수탈 정책을 체험하면서 뭐의 중요성?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요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1919년 3.1운동이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와. 우리나라 한국 근대사에서 특히 3.1운동 이후에 민족운동의 주체가 뭘로 확대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민중들로 확대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따 교수님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자, 3.1운동의 배경은 조선의 민중들이 뭐를 인식하기 시작했어?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어. 3.1운동이라는 게 뭐야? 각계각층이 다 참여한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의 주체가 돼요. 자, 이런 거야. 3.1운동 끝났어. 네, 어쨌든 3.1운동은 일제 탄압으로 실패로 돌아가죠. 그러지? 자, 그럼 그 3.1운동에 참여했던 농민들
농민들. 3.1운동 위에 무슨 운동 전개하는 거야? 농민운동 전개하는 거야. 그렇지. 이런 거죠. 기존의 3.1운동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보면 독립운동이라는 거, 이런 민족운동이라는 것은 민족 지도자들이나, 그러지? 또는 뭐 영웅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3.1운동은 나도 독립운동을 하는 주체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한 거야. 농민인 나도 하네? 학생인 나도 하네? 청년인 나도 하네? 여성인 나도 하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3.1운동 위에 농민들은 농민운동, 자기 맡은 직업군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는 거야. 학생들은, 그렇지, 학생운동 하는 거죠. 네. 청년들은 청년운동 하는 거죠. 네. 여성들은 여성운동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업군에서 자기들 직업군에 맞는 독립운동을 전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운동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운동이라고 그래. 무슨 운동? 사회운동. 요건 기억해 볼까? 자, 사회운동이라는 것은 부문운동이라고 그래요. 농민, 학생, 청년, 노동 뭐 이런 거. 즉 3.1운동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이 사회운동으로 급격하게 확대 발전되는데, 그 계기는 뭐다? 그렇지. 이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주체들이 독립운동의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야. 노동자인 나도 노동운동 해야 되겠지? 농민인 나는 농민운동 해야 되겠지? 이런 운동들을 사회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회운동으로 전개되는 계기는 바로 민중들이 각성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분들이 독립운동의 주체로 참여하면서 1920년대에 독립운동의 주체로 발전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 이해됐지? 자, 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해. 근데 난 독립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 그런데 10년 동안 일제 통치를 받아봤더니 아니야. 얘들 이거 아니거든. 독립해야 돼.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3.1운동에 참여를 했어. 그 전까지는 독립운동은 민족 지도자들이나 영웅들이나 뭐 이런 특정 계층이 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네. 근데 3.1운동이 끝났어. 그럼 난 학생이잖아. 그렇지. 학교로 들어가서 일본인 교사 배척운동, 동맹파업, 식민지 차별교육 철폐, 이런 학생운동을 전개를 하는 거야. 자기 직업군에 가서. 그렇지. 그런 직업군을, 그런 운동을 우리가 사회운동이라고 해. 됐죠? 정리. 1910년대 민중들의 각성,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 3.1운동의 큰 배경이고요. 또한 이러한 각성들이 3.1운동 이후에 대중들이 독립운동의 주체로 나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어렵진 않지? 네, 정리해볼게요.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배웠고요. 국내에서는 배경이 뭐다? 일제 식민지 통치 정책, 특히 1910년대 수탈 경제체제, 무단통치, 토지조사 사업,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조선의 민중들이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요. 독립운동의 주체로 나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는 거, 이게 3.1운동의 또 다른 배경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물론 이 3.1운동의 큰 배경은 저 앞에서부터 전개해왔던 우리 독립운동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배경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됐지요? 네. 네, 또 다른 배경을 하나 배워볼게요. 네, 요런 막 일제 식민 통치, 민족 자결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재창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종 황제가 죽어요. 네, 고종의 독살설.
이게 이 고종황제가 지금 나라는 뺏겼지만 임금은 살아있잖아. 그러죠? 고종황제 살아있어서 1119년까지. 네. 자, 그런데 이 고종황제가 시름 앓다가 죽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안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건강했던 왕이었는데 이 왕이 고종황제가 1919년 1월 21일 날 아침 6시에 음료를 마시고 사망해요. 아이고, 음료, 이거 식혜일 거야, 식혜. 중요한 거 아니요. 뭐 덕혜옹주인가 뭐 그 영화 보니까 수종가 드시던데 식혜예요? 네. 그러니까 고종황제 일과가 그런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궁녀들이 가져온 식혜를 마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 그날은 이 식혜를 마시자마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안 났을 건데 너무 건강했는 고종황제가 식혜를 먹고 돌아가시니까 야야 이거 일본이 죽인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 식혜에 뭐가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네. 지금은 여러 학자들이 이 고종이 독살됐다, 독살되지 않았다 이걸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는 항상 그 시대적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 그 시대 사람들은 1919년에 살았던 조선의 민중들은 다 독살됐다고 믿는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고종의 독살설 교수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이 없어도. 이 고종의 독살설은 말이야. 고종의 독살설은 윤치호라는 분의 일기에 나와요. 윤치호 일기에. 이게 이제 고종황제가 쓰러졌어. 그러니까 막 가서 응급조치했겠지? 그렇지? 그 응급조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민영달이라는 사람이야. 이 민영달이라는 분이 헉 가봤더니 고종황제가 이렇게 죽었네. 이거 중요한 거 이거 빨간색밖에 못 써서 그냥 빨간색으로 쓰는가 교수님이 이거를 무관 출신인 한창진이라는 사람한테 전달한 거야. 야 창진아 고종황제가 이렇게 돌아가셨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한창진이 자기 누나 한진숙한테 집에 간 거지. 누나 뭐 가서 얘기한겨? 그랬더니 한진숙 그래? 조카 윤치호한테 가서 조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너무 리얼하게 설명했나? 교수님이 연기가 계속 늘고 있어요. 이 사이버 강의하면서. 그래서 윤치호가 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 윤치호 일기가 기반이에요. 고종의 독살설은. 이해됐습니까? 네, 두 군데 나옵니다. 윤치호 일기를 기반해서 독살됐다는 근거를 한번 교수님이 이거 윤치호 일기 내용이에요. 이상적이라 할 만큼 건강했던 고종황제가 식혜를 마신 뒤 30분도 안 돼서 사망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막 가봤더니 고종의 팔다리가 1, 2분 만에 엄청나게 부어올라서 황제의 바지를 찢었답니다. 그러니까 독을 먹으면 몸이 불어오른대. 막 갔더니 고종의 몸이 불어올라서 찢은 거야 옷을. 왜? 그래서 입을 봤더니 고종황제 이가 모두 빠져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혀는 닳아서 없어졌대요. 독 중에서도 강력한 독 같아요. 그리고 30cm나 되는 검은 줄이 목에서부터 복부까지 쭉 길게 나 있었대요. 이게 독을 먹으면 복부에 검은 줄이 생긴다네. 독살된 거 같지? 그렇지? 교수님도 독살됐다고 믿는 주의예요? 독살된 거야 이거는. 이게 또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식혜를 궁녀가 2명이 갖다 줬거든. 이 궁녀 2명이 며칠 뒤에 의문사에 죽어. 에? 왜 우리 뭐 조폭 영화 같은 데 보면 죽인 사람 또 죽이고 뭐 그러잖아. 입 막으려고. 이해됐어? 의문사에. 교수님 봤을 때는 독살된 것 같아요. 독살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고종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원인이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 촉발하게 된 계기는 바로 고종이 돌아가면서 독살설이 유포되면서 네,
3.1운동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봐봐. 지금 민족 자결주의 재창이 됐어. 그렇지? 일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막 무단 통치에 경제적 수탈당해. 그런데 갑자기 국왕이 독살돼? 그렇지요. 분위기 이해되나? 네. 됐습니까? 네. 자, 세 번째. 고종의 독살설의 유행. 유포. 됐죠? 네. 네, 3.1운동의 마지막 배경 배우겠습니다. 네, 마지막 배경은 뭐냐면, 그렇지. 동경 유학생들, 그렇지라네.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네. 우리 일본의 수도가 어디야? 도쿄지, 동경이지? 거기로 유학 가 있는 우리 조선인 학생들이 독립선언을 먼저 해요. 이분들이 만든 독립운동 단체가 있는데 조선청년독립단이라고 그래. 뭐라고? 조선청년독립단. 기억해 볼까? 네. 1919년 1월에 조직해요.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2월 8일 날 동경 한복판에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기독교 청년회관이라는 곳에서요. 유학생 한 200여 분이 모이세요. 이분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해요. 28 독립선언서 따로 있어요. 우리 그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가 조선의 자주 이거 선언하 이게 기미독립선언서라고 그러잖아. 그러죠? 예, 이것도 있고요. 28 독립선언서가 따로 있어요. 사실은 이 기미독립선언서도 이 28 독립선언서가 기초가 돼요. 예, 이 동경에서 선언된 28 독립선언서가 국내에 전달이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6당 체남선이 고치는 게 기미 독립선언서예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28 독립선언서가 훨씬 더 투쟁적이고 강경해요. 그냥 한 거 얘기하고 갈까? 기미 독립선언서보다 강경하게 일제 침략을 고발하고 있는 게 바로 28 독립선언서예요. 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최후일임까지 투쟁하다. 내용이 이런 거야. 우리의 요구가 실패할 때는 일본에 대해서 영원히 뭐를 한다? 혈전을 벌이겠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예, 28 독립선언서가 훨씬 더 강력해요. 투쟁성 있고 이것이 국내에 전달된 것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미독립선언서 3.1절이라네. 3.1운동 때 발표된 그 기미독립선언서가 작성이 되는 거야. 28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시고요. 이 선언서를요. 일본에 있는 각국 대사관, 공사관, 일본 정부, 일본 국회에 청원서를 전달을 해요.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 그리고 동경 시내에서 만세 시위를 전개를 하시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28 독립선언이 됩니다. 일본 놀랬겠지? 그러겠지? 지금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경 한복판에서 그것도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 시위를 전개를 한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지. 3.1운동에 때문에 잘 조명이 안 됐을 뿐이지요. 이해됐지? 자, 봐봐. 그러면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 한복판에서 유학생들이 만세 시위를 했는데 국내에서 안 하면 안 되겠죠? 거기다가 28 독립선언서가 국내에 전달되면서 그러죠. 3.1운동을 만세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복습해보고 가자. 3.1운동의 배경, 국제정세의 변화. 그렇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가 재창된다? 민족 자결주의가 재창이 돼요. 그러지? 두 번째, 국내에서는 일제 식민 통치가 문제가 돼요. 조선의 민중들이 독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해. 일제 무단 통치, 특히 수탈 경제체제 토지 조사 사업. 됐죠? 그런 와중에 뭐가 유행이 돼? 뭐가 유포가 돼? 고종의 독살설. 됐죠? 그 와중에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전개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국내에서도 3.1운동이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3.1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볼 텐데 먼저 준비 과정을 볼게요. 준비 과정. 자, 우리 3.1운동의 추진 주체, 준비했던 주체는 크게 보면 종교계하고 그 다음에 학생층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했던 계층은 기억해 볼까? 종교계하고 어디라고? 학생층이 중심이 돼서 준비를 합니다. 참여 계층은 전 민족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민족대표 34민이라고 하잖아. 종교계는 천도교, 기독교, 불교. 이 세 개 종교 기억해 보고요. 이 천도교가 15, 기독교가 16, 불교가 2이래요. 자, 어쨌든 종교계하고 학생층이 준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움직인 거는 천도교예요. 천도교. 우리 천도교 한번 배웠는데 뭘 계승한 종교지? 그렇지. 동학 3대 교주가 누구라고? 손병희. 네, 손병희 선생님. 네, 천도교. 자, 천도교가 제일 먼저 움직여요. 1월 중순쯤에. 교수님, 이거 왜 이렇게 중순, 하순 이렇습니까? 이게 정확한 시기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1월 중순쯤. 일단 행동 강령을 정해. 행동 강령, 만세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자, 기억해 봅니다.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화. 이게 그 유명한 3.1운동의 3대 원칙이에요. 자, 간단하지. 대중화. 말로 알겠지? 그냥 용어로? 그렇지. 일반 대중들, 민중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일원화는 뭘까, 일원화? 그렇지. 여러 조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폭력화. 너무 많이 들어봤지? 3.1운동 비폭력화. 그렇지. 요 세 가지 원칙이 정해지는데 일단 대중화 일원화를 선택한 이유는 이런 거야. 지금 여러 종교 조직이 참여하고요. 여러 계층들이 참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만세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너네 종교 어때? 우리 종교 어때? 니네 계층 어때? 이러면 만세운동 추진 안 되겠지. 즉 본인들이 속한 곳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최우선 과제가 뭐다? 조국의 독립이다. 라고 인식한 결과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겠지.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어떻게 연합을 해? 이질적이잖아. 그런 개념을 떠나자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전 민족이 이론적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자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3.1운동은 종교 조직의 가장 큰 기반을 형성을 해요. 전개 과정이나 준비 과정에서 그래서 종교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화의 기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예를 들면 기미 독립선언서 있잖아. 기미 독립선언서가 이게 27일 날 인쇄가 돼요. 1919년 2월은 28일밖에 없어.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기미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거든. 이게 바로 종교 조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네,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네. 그 다음에 비폭력화. 사실은 교수님은 3.1운동은 비폭력화보다는 폭력성을 좀 초기부터 폭력성을 띄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3.1운동 하신 분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장날에 장터에 가서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면 조국이 독립될 줄 알았대. 독립되겠어? 총을 쏘겠지. 그렇지? 네. 그러겠지. 총을 쏘겠지. 일제 선생님 또 비속어가 날 뻔했네. 총을 쏘겠지.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비폭력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3.1운동은 얘기할 때 비폭력 정말 많이 얘기하잖아. 그런데
3.1운동이 끝까지 비폭력은 아니에요. 네, 전개 과정에서 폭력성으로 전환을 해요. 근데 초기에는 비폭력화, 이게 원칙이에요. 일단 추진 주체의 계몽적 한계가 좀 있어요. 지금 뭐야? 종교계지. 에이, 종교. 천도교나 기독교나 불교나 다 기본 키워드가 사랑 아니야. 사랑, 평화, 위아더 월드. 응? 자, 우리가 이 종교 봐봐. 우리 교수님이 저 앞에 근데 특징을 얘기를 할 때 국권회복운동에서 의병전쟁과 개봉운동 계열을 얘기를 할 때 그렇지. 이 종교운동은 뭐겠어? 계몽운동적 성향을 갖고 있잖아. 그렇지. 의병전쟁처럼 투쟁성은 조금 결여돼 있잖아요. 그런 한계가 드러난 거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많은 인원들한테 무력을 제공할 수도 없겠지. 한두 명이어야죠. 그죠? 뭐 무력 사용에 객관적인 한계도 좀 있었다라고 인식한 결과물입니다. 어쨌든 3대 원칙이 세워지는데 뭐뭐뭐다?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화, 기억하삼? 네. 자, 그 다음 기독교도 움직입니다. 1월 말 2월 초에 네. 자, 우리나라 기독교 세력이 가장 강력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야? 평안도 황해도죠? 그렇지? 자, 평안도 지역에서 중심이 됩니다. 자, 기독교는 있잖아. 이승훈 선생님이 중심이 돼요. 이분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 평양, 정주, 선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을 추진을 합니다. 얘들아, 천도교하고 기독교하고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 왜 따로 따나요? 아직까지는 연합을 구축하지 못했어요. 다른 종교 조직 이거 지금 얘들아 비밀스럽게 전개되는 거야. 그렇겠지? 막 돌아다니는 소리 만세운동 합시다. 이거 안 되잖아. 그렇지? 네. 1월 말에는 학생층도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기덕, 김원병 이런 분들 서울에 있었던 전문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 대표도 선발하러 하고요. 독립선언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기획도 하고요.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1월 달에 이미 천도교, 기독교 학생층들이 각자 뭐를 준비했다? 만세운동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이해됐죠? 네. 자, 선생님이 몇 가지 물어볼까? 3.1운동의 추진 주체는 크게 보면 어디하고 어디라고? 종교계하고 학생층. 그렇지. 종교계는 어디야? 네. 천도교, 기독교, 불교. 네. 그 다음에 3.1운동의 3대 원칙은 뭐죠?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화. 됐지? 그러면서 종교 조직을 이용해서 대중화에 이미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천도교, 기독교 학생층이 만세운동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서로 만나겠지? 그러겠지? 네, 그러면서 대연합전선이 구축이 됩니다. 네, 고생들 했습니다. 오늘 근현대 역사인물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1운동 종교개혁 학생층이 준비하는 과정까지 공부를 했고요. 네, 이제 민족 대연합전선이 구축되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강의가 10월 2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번 주 남은 중간고사 잘들 보시고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들 많았습니다.